나 정말 너무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작가님을 모실 수 있을까? 위로받는 그 순간이 결국 다른 시간도 살게 해주는 힘이 되지 않을까. 네. 이 정도로 상을 많이 받으시면 어떤 기분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정문정답에 그 선생님 책을 소개했었어요. 요 단순한 진심을. 그게 다 작가님이 보시고 이제 좋았다고 해주셔가지고 네네. 되게 감동을 받고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작가님을 모실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딱 좋게 네. 또 이렇게 신작을 딱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신작을 핑계로 선생님 한번 모셔봐야겠다 이랬는데 정말 흔쾌히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저한테 먼저 이렇게 제안하셨을 때 일단 반갑고 고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목소리 듣다 보니까 약간 심야 라디오 방송 듣는 느낌이 있어요. 또 모르시는 분이 혹시나 있으실 수도 있어서 아니 많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조혜진 작가님 소개를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해요. 200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의 중편소설 여자에게 길을 묻다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천사들의 도시, 목요일에 만나요, 빛의 오이, 한없이 멋진 꿈에 로기원을 만났다, 아무도 보지 못한 숲, 여름을 지나가다, 단순한 진심, 환한 숨 등이 있다. 신동엽 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김용익 소설 문학상, 백신의 문학상, 형평 문학상, 대사문 문학상, 김만중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이 정도로 상을 많이 받으시면 어떤 기분이에요, 선생님? 작가님이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조혜진 작가님은 그런 계시를 받으셨나요? 소설을 써라. 어렸을 때부터 공상가였어요. 혼자 이야기 만드는 거 좋아하고 이제 소설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좀 서사가 뚜렷한 편이에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어떤 할머니를 보면 그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혼자 막 이야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걸 좋아했어요. 독서도 이제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표현하고 싶어지는 단계가 되더라고요. 2004년에 등단하셨잖아요, 작가님.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왜 내가 대리일 때, 뭐 과장일 때 연차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어요. 소설가로서 10년 이상 소설을 써오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소설 안에서는 이제 문장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문장 직후에는 비유도 많고 좀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좀 지금은 문장의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설 내용 면에서는 예전에는 좀 더 폐쇄적인 인물이 많았고 그 절망에서 끝나는 인물이 많았는데 휴머니즘이랄지 인간에 대한 믿음이랄지 희망이랄지 이런 거를 좀 믿어가는 열려가는 인물을 쓰게 되더라고요. 요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설 말고도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책을 읽어야 해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왜 그럼에도 소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소설이라는 거는 내가 읽어야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놀면 뭐하니도 보면 내게 되잖아요. 그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이게 그냥 내게 되지 않잖아요. 물건은 사는 순간 내게 되지만 책은 산다고 해서 내게 되지 않는다. 읽어야 내게 된다. 명언이네요, 아주.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내가 읽는 순간 완성되는 그런 장르이니까 소설 속엔 타인의 삶이 있잖아요. 타인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고 더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무례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예. 무례한 삶이 무슨 대처럼 보면 썼는데 무례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소설이라는 거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가 쓰는 순간 완성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독자가 읽을 때 또 한 번 완성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수전 선택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비평가이자 에세이스트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독서는 나한테 여흥, 즐거움이고 속물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여건 같은 것이었고 또 작은 자살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작은 자살이라는 말이 어두운 말이 아니라 나를 잠시 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독서를 하는 동안 나를 잊고 나를 둘러싼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잠시 잊고 잠시 다른 세계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소설 읽을 때마다 약간 왜 이렇게 선생님 소설이 좋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유독 되게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진심인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쟤 진짜 열심히 한다. 내가 봐도 진짜 열심히 하고 쟤는 진짜 진심이야. 그 친구들 너무 진심이니까 너무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너무 진심이어서 열심히 하고 너무 진심이어서 마음을 주다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신작 완벽한 생애를 보면 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아유 그렇게 마음 쓰지 마 바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주인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회 초년생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진심이고 뭔가 잘하고 싶었고 아직 상처를 조금 덜 받아서 가시를 덜 세운 친구여서 오히려 많이 받는. 그래서 이 주인공 윤주가 방송작가로 너무 잘하고 싶었단 말이죠. 되게 진심을 다해서 난 단순히 이게 일이 아니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뒷담화를 들은 거죠. 저 PD와 아나운서가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데 그 뒷담화가 정말 너무 속상한 거죠.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마주했다. 만약에 제가 잠깐 우리 정문정답 촬영 끝나고 나서 옷 갈아입고 올게요 이랬다가 여기 앞에서 들은 거죠. 근데 쟤 뭐야? 막 이런 거 들은 거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지금이었으면 못 들은 척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20대였으면 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친구도 너무 진심이었으니까 웃으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윤주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기회가 와서 잡았을 뿐이고 애정을 갖고 노동했으며 그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아 꾸려졌던 삶. 평범해 보이지만 그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 늘 바빴고 발을 동동거리며 뛰어다녔는데 이 세계에선 그런 삶이 언제라도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윤주를 무기력하게 했다. 이 표현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같은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걸 받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점점 덜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어 기제를 만드니까. 선생님 소설에 유독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소설에 매혹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설은 다른 스토리텔링 장르보다 가진 자보다 갖지 못한 자, 또 승리한 자보다 패배한 자, 뭔가 많이 누리는 사람보다는 좀 더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을 다루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그런 면 때문에 다른 스토리텔링 장르보다 더 소설을 좋아하게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인물을 다룰 때 그 인물이 행복한 순간도 물론 쓰지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눈물, 이런 거를 상상해서 쓸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작가님 책을 읽다 보면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진심이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유대하고 그런 거죠. 신작에서도 윤주가 너무 상처를 받고 이제 제주도로 떠나잖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로 떠나면서 그동안 비어있는 자기 서울 집을 에어비앤비로 내놓고 거기 이제 살게 된 시징이라는 홍콩인이랑 이제 연락을 서로 주고받게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깊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 윤주가 홍콩인 시징이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홍콩인 시징이 어떤 조언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런 말을 들었어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영향을 은연중에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홍콩에서의 당신의 용기가 서울에 있는 내게 또 다른 형태의 용기로 당도했다는 것도요. 당신의 답장을 읽고 며칠 뒤 나는 내 노동을 비웃은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사과를 요구했으니까요. 당신의 이메일을 읽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무턱대고 도망친 내 무책임에도 잘못이 있다고.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다친 마음을 드러내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도망치는 것이 편리했으니까요. 아나운서와 달리 PD는 끝내 내게 사과하지 않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에게 내가 일을 하고 그만두는 과정에서 내 잘못은 없었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제 이렇게 각자 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뭔가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소설이 왜 힐링이고 작가님 소설을 읽고 나면 항상 뭔가 누가 봐도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봐도 그래도 이게 끝은 아니야라고 하는 어떤 연대, 유대 그런 것들을 던져주신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작가님이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둡고 힘든 현실에서도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이런 거를 또 진실하게 담을 수 있는 또 장르이고 저도 그렇게 쓰고 싶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지만 내딛는 그 한 발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빛나는 순간, 내가 누군가한테 위로받는 그 순간이 결국 다른 시간도 살게 해주는 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믿음으로 쓰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어쨌든 뭔가를 내놓으면 어떤 반응을 받잖아요. 그 중에서 유독 이런 표현이 참 나를 잘 봐주신 것 같아, 아니면 이런 표현이 참 기뻐, 어떤 이야기를 더 듣는 소설가로 계속. 소설 쓴 사람이지만 네. 동시에 또 독자이기도 한데 독자로서도 인생에서 어떤 전환기나 새로운 국면에 맞이했거나 아니면은 전에 보지 못했던 풍경을 봤거나 이럴 때 문학 작품을 떠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얘가 읽은 문장이나 그 소설 속의 인물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 누군가의 삶에서 그런 순간에 떠올리는 문장을 선물해 주는 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신간 제목이 완벽한 생애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되게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생애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책의 마지막에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그 작가님의 굉장히 이 라디오 같은 목소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네. 생애는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 소설을 마무리하는 동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그 완벽하지 않음은 또 다른 투신과 좌절과 희망으로 다시 완벽으로 나아간다. 다치면서 부서지면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하지 못한 채 흔들리면서 혁명은 끝나도 혁명의 방식은 남는다는 믿음이 있다. 타인과 자신을 돌보지 않는 신념은 텅 빈 집념이 되기 쉽다고 생각하며 사랑은 추억을 남기지만 그 추억은 더 큰 외로움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을 안다. 이 모든 불완전성을 살아가는 윤주와 시진과 미정, 그리고 비슷한 결의 생일 속에 내던져진 소설 바깥의 독자들과 완벽한 생일을 나눈다면 좋겠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 생애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게 살아있음의 증인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